자, 상속금 20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본인을 위해 쓴 돈은 한 푼도 없었습니다. 자녀 2명에게 10만 달러씩 받은 돈을 그대로 나눠줬기 때문입니다. 송금이 끝난 뒤 통장 잔액도 원래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센터링크의 연금 계산에는 19만 달러가 남았습니다. 돈은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데 연금을 계산할 때만큼은 앞으로 5년 동안 부모의 재산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지금부터 20만 달러를 상속받은 H 펜션 수급자의 상황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특정 개인의 실제 사연은 아니지만 서비스 오스트레일리아의 공식 상속금과 증여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 재구성 사례입니다.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통장 잔액보다 새 날짜를 봐야 합니다. 상속금을 받을 수 있게 된 날, 그 돈을 자녀에게 보낸 날, 그리고 송금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입니다. 첫 번째는 상속금을 받을 수 있게 된 날입니다. 상속금은 월급이나 사업소득처럼 일해서 번 돈이 아니죠. 그래서 일회성 상속금 자체는 일반적으로 센터링크 소득 테스트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들으면 연금에 아무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상속금이 소득으로 잡히지 않는다는 것과 재산으로도 잡히지 않는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 20만 달러가 은행 계좌에 들어오면 그 순간부터 금융자산이 됩니다. 센터링크는 이 돈을 자산 테스트에 포함할 수 있고 실제로 이자를 얼마나 받았는지와 관계없이 정해진 비율의 소득이 발생한다고 가정합니다. 이것이 디밍입니다. 그러니까 상속금 자체를 월급처럼 보지는 않지만 그 돈을 은행에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금융자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상속받은 사람은 결정을 내립니다. 본인보다 집 대출을 갚고 있는 자녀들에게 지금 더 필요한 돈이라고 생각해 두 자녀에게 10만 달러씩 보내기로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날짜가 등장합니다. 돈을 자녀에게 송금한 날입니다. 상속금이 자녀 통장으로 넘어갔으니 부모의 재산도 20만 달러 줄어들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통장만 보면 맞는 말이죠. 그러나 센터링크는 돈이 어디에 있는지만 보지 않습니다. 왜? 내 재산이 줄었는지도 함께 봅니다. 자녀에게 대가 없이 돈을 줬다면 센터링크에서는 이를 기프팅, 증여로 평가합니다. 연금 계산에 영향을 받지 않고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은 한 회계연도에 1만 달러입니다. 그리고 현재 회계연도와 이전 4개 회계연도를 합친 5개 회계연도 동안에는 총 3만 달러를 넘을 수 없습니다. 두 조건을 모두 지켜야 합니다. 5년 동안 3만 달러까지 가능하다는 말만 듣고 한 번에 3만 달러를 줘도 괜찮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번 사례 연금 수급자가 이전에 다른 증여를 하지 않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한 회계연도에 20만 달러를 모두 줬다면 그 해 허용하는 1만 달러를 제외한 19만 달러가 초과 증여로 잡힐 수 있는 것입니다. 센터링크에서는 이 19만 달러를 deprived asset, 스스로 처분한 재산으로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19만 달러를 센터링크에 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벌금도 아니고 세금도 아닙니다. 실제로는 자녀들이 가진 돈이지만 연금의 자산 테스트와 소득 테스트를 계산할 때 부모의 재산으로 계속 포함되는 금액입니다. 자녀가 2명이니 각각 1만 달러씩 줄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1만 달러는 자녀 한 명당 한도가 아니라 그 회계연도에 증여한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첫째에게 1만 달러, 둘째에게 1만 달러를 줬다면 총 2만 달러를 증여한 것으로 계산됩니다. 자,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1만 달러, 아내가 1만 달러씩 별도의 한도를 사용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부부에게도 합산된 동일한 기프팅 프리 에리어가 적용됩니다. 상속받자마자 자녀에게 보냈으니 내 돈이었던 기간이 며칠밖에 안 된다는 주장도 결과를 바꾸지는 못합니다. 상속금을 한 달간 보관했는지 일주일간 보관했는지보다 자녀에게 대가 없이 넘겼다는 사실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날짜가 남았습니다. 돈을 자녀에게 보낸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입니다. 증여한도를 초과한 19만 달러는 일반적으로 증여한 날짜부터 5년 동안 자산 테스트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센터링크는 이 돈이 여전히 금융소득을 만들어낸다고 가정해 디밍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연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원래 가지고 있던 금융자산과 부동산, 다른 소득, 배우자의 자산까지 함께 보기 때문입니다. 자산 기준선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당장 연금액이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반대로 이미 기준선 가까이에 있던 사람은 연금이 줄거나 지급이 중단되는 결과도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녀에게 돈을 돌려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중요한 돈을 돌려받는 경우 센터링크의 평가가 달라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돈 일부만 돌려받거나 자녀가 이미 집 대출에 사용했다면 상황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돈을 돌려받았다고 스스로 판단해 끝낼 것이 아니라 센터링크에 알리고 다시 평가받아야 합니다. 이 규정은 현금에만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녀에게 자동차를 사주거나 자녀의 대출을 대신 갚아주거나 빌려준 돈을 받지 않기로 한 경우도 증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집을 자녀에게 시장 가격보다 싸게 넘기는 경우에는 실제 집값과 받은 금액의 차이가 증여로 잡힐 수 있고요. 서비스 오스트레일리아가 공식적으로 든 사례가 있는데요. 38만 달러 가치의 집을 자녀에게 20만 달러에 팔았다면 차액인 18만 달러를 증여로 평가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녀에게 큰 돈을 주는 것이 불법이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원한다면 언제든 얼마든지 줄 수 있죠. 다만 내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돈과 센터링크가 연금 계산에 포함하는 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결정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속금을 받은 뒤 자녀에게 돈을 줄 계획이라면 송금 버튼을 누르기 전에 세 가지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지난 4개 회계연도 동안 이미 증여한 돈이 있는지, 이번에 줄 금액 가운데 얼마가 초과 증여로 잡히는지, 그리고 그 금액이 내 연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입니다. 센터링크의 Financial Information 서비스를 이용하면 관련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화할 때는 단순히 자녀에게 돈을 줘도 되나요? 라고 묻기보다 날짜와 금액을 넣어 질문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금 가운데 10만 달러를 이번 회계연도에 자녀에게 주면 얼마가 언제까지 제 자산으로 계산됩니까? 개인의 전체 자산과 소득을 알아야 정확한 영향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상속금 20만 달러가 계좌에 들어온 것은 한 번이었습니다. 자녀에게 송금한 것도 한 번이었죠. 하지만 연금 계산에 남는 시간은 5년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금이 소득 테스트에서 제외된다고 해서 연금에 아무 영향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돈이 내 통장으로 사라졌다고 해서 센터링크의 계산에도 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금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얼마를 자녀에게 줄지가 아닙니다. 그 돈을 움직였을 때 내 연금 계산에 무엇이 남는지입니다. 자, 다음 이야기에서는 38만 달러 가치의 집을 자녀에게 20만 달러에 넘겼을 때 왜 받지도 않은 차액 18만 달러가 증여로 잡힐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